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셨을 주제일 것입니다. 바로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재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과연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될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유산 상속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재산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는 이야기, 갑작스럽게 큰 돈을 받은 후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부모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일어설 의지를 잃어버린 자녀들의 이야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일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큰 재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성숙함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해준 일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독립심을 빼앗아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해결책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단계적으로 상속하는 방법, 조건을 달아서 물려주는 방법,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전해주는 방법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겪으신 많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상속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으셨고, 어떤 분은 현명한 계획을 통해 자녀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정작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가치관, 인생의 지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오래 남고 자녀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만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행,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파트 1. 우리가 품고 있는 유산에 대한 고민. 평생 모은 재산 앞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감정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30여 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해온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며 쌓아올린 재산이 이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아이들에게 그냥 넘겨줘도 될까 하는 고민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단순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더 나은 미래라는 것이 단순히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뿌듯한 말입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혹시 이 돈이 아이들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만들어내는 딜레마.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바람이 충돌할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최근 한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한 후 계속해서 용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이 어머니는 매번 갈등합니다. 도와주자니 아들이 더욱 의존적이 될 것 같고 돕지 않자니 혹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게 되고 너무 적게 도와주면 정말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세대 간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우리와 자녀 세대 사이에는 돈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은 아껴 써야 하는 것, 어렵게 모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쓰기 위해 있는 것, 필요하면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더군요. 가격을 들어보니 제가 한 달 용돈으로 쓰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몇 달은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그냥 가방 하나 값이라고 생각하니 참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히 세대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풍족하게 키웠나 하는 후회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원하는 걸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장수시대에 우리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유산에 대한 고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마음, 현실적인 걱정,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유산 상속이 가족들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유산 상속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형제자매 간 갈등과 가족 해체의 현실. 우리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며 키웠습니다. 어릴 때 싸우더라도 형제 간에 무슨 일이냐며 중재했고 언제나 가족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모든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한 가정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박 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형제는 유산 분할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사업을 도왔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는 나는 부모님을 모셨으니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막내는 법정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며 형들과 대립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재산을 나누긴 했지만 형제들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모이지 않고 조카들끼리도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은 분할되었지만 그보다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유대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탕 하나를 두고 싸워도 금방 화했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비 등 현실적인 필요가 절박해지면서 형제 간의 정보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나태함과 의존성.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한 어머니의 절절한 하소연입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아들에게 매달 상당한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둘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상사와 조금만 의견이 충돌해도 굳이 참고 다닐 이유가 없다며 사표를 던지려 합니다. 어머니가 주는 용돈이 직장 월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상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굳이 힘든 길을 택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어려움이 있었기에 더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닐까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동산으로 큰 부를 축적한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각각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내 아이들만큼은 전세 걱정, 월세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집값이 오르면 아버지가 더 좋은 집으로 바꿔주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의 획득이 인생에 미치는 부작용. 우리는 종종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인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은 후 그의 인생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소박하게 살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갑자기 생긴 여유 자금으로 인해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투자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수익을 바라게 되었고 결국 위험한 투자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주식, 부동산, 심지어 해외 투자까지.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은 줄어들었고 투자 결과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의 유산을 잃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가족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 돈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재산을 불려가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도 함께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런 경험과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갑자기 부유해진 사람 주변에는 이전에 없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투자 권유, 사업 제안, 심지어 단순한 도움 요청까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경우도 봅니다. 유산을 받은 후 가족 내에서의 위치가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경우 말입니다. 이전에는 형에게 고개를 숙이던 동생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면 형제 간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깊은 갈등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재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능력과 성숙함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우리 아이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을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성숙함의 중요성.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의범절, 공부의 중요성, 사회생활의 노하우까지. 하지만 정작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라며 미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50대 사업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용돈을 줄 때마다 아껴 써라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저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모자라다고 하면 더 주곤 했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현재 30대 후반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지만 여전히 가계부 하나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이번 달에 이렇게 썼나 하며 놀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면 당연히 돈 관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재산 관리는 지식보다는 경험과 습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실제로 돈을 벌고 아끼고 불리는 경험이 없다면 큰 재산을 맡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정적 성숙함의 부족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그 사업이 실패하자 아들은
엄마가 말렸어야 했다며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 세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취의 기쁨과 돈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대학생인 딸에게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몇 달 후 딸이 그 차에 흠집이 났다며 태연하게 아빠,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차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하는 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교육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차를 사기 위해 몇 년간 저축했고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저 아빠가 사주신 차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가 담고 있는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지 않게 느껴지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라며 별다른 감사 표현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집은 더 많이 해준다는 식의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은 단순히 감사 인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독립심과 자립 능력 저하 문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독립심 부족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결과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60대 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40대가 된 아들이 아직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죠. 물론 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한다는 면에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이가 되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없나 하는 답답함도 들어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너무 완벽한 안전망을 제공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을 배울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생일 때부터 모든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공부에 방해된다며 말렸죠. 그 결과 아들은 30대가 되어서도 돈을 직접 벌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취미 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저축이나 투자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를 모르고 관리 경험도 없고 독립적 판단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큰 재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경우도 봅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 말입니다. 아이 교육비가 부족해요.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차를 바꿔야겠어요.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들이 대부분 필수가 아닌 욕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요구들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아이들은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큰 유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교육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현명한 유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트 4 현명한 유산 계획.
어떻게 세워야 할까? 단계적 상속과 조건부 상속의 지혜.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건을 달아서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명의 자녀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첫째에게는 30세에 전체 유산의 30%, 35세에 30%, 40세에 나머지 40%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첫째가 아직 젊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형은 왜 다 못 받느냐고 따졌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세가 되어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요. 실제로 첫째는 30세에 받은 돈 중 일부를 무리한 투자로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명적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투자의 위험성을 배우고 더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35세에 두 번째 상속을 받을 때는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상속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한다면 그때 집을 사주겠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발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그냥 사주던데 우리 집은 왜 이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스스로 관리할 능력을 보여준 후에 큰 재산을 맡기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들은 3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저축 습관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집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교육과 경험을 통한 점진적 재산 이양.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돈을 아껴 써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교육을 의미합니다. 한 어머니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생인 딸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반드시 가계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함께 앉아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귀찮아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세세한 걸 다 확인하려고 하냐고 투정 부렸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딸 스스로도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의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었거든요. 이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학 4학년이 되자 소에게 투자금을 주면서 주식 투자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는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딸이 처음에는 용돈을 벌 수 있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자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투자의 현실이다.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딸은 졸업할 때쯤에는 기본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도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경험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사업 자금을 주면서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번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1년 만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매우 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버지 돈을 함부로 써달라고 하지 않겠어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작은 투자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모든 자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성향과 능력, 그리고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상속 계획보다는 맞춤형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자녀를 둔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성격도 신중합니다. 둘째는 예술가, 기질로 수입이 불안정하지만 창의적입니다. 셋째는 아직 학생이지만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버지는 각 자녀의 특성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첫째에게는 안정적인 부동산 위주로, 둘째에게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임대 수익 위주로, 셋째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정한 공평함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더라고요. 첫째에게 현금을 많이 줘봤자 어차피 예금에만 넣어둘 것이고, 둘째에게 사업 자금을 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거든요.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중 큰아들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현지에 정착했고, 작은아들은 국내에서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상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큰아들에게는 현지에서 활용하기 쉬운 현금 위주로, 국내에 있는 작은아들에게는 부동산과 사업체 위주로 상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큰아들에게는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의 배우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정말 알뜰하고 현명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소비가 많은 편이라 걱정이 되거든요. 똑같이 주면 큰아들 집은 재산이 늘어나겠지만 작은아들 집은 금세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머니는 작은아들에게는 직접 현금을 주는 대신 신탁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주면 쉽게 써버릴 수 있지만 매달 조금씩 나오면 계획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편애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각각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겠다. 목적은 똑같다. 너희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해하더라고요. 현명한 유산 계획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가 그 재산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들, 즉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지만 평생에 걸쳐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말입니다. 파트 5,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는 방법, 가치관과 철학을 전수하는 진정한 유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정신력,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관이야말로 더욱 귀중한 유산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제가 배운 것들이 지금 손주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손주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만을 유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정직의 중요성, 성실함의 가치,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다른 한 가정의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한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손주들까지 함께 모입니다. 이런 전통을 통해 이 가족은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지만 평생에 걸쳐 힘이 되어줄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과 지혜의 나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한 아버지의 독특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사건들을 일기 형태로 정리해서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각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성찰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제 일기를 찾아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는 매우 소중합니다. 직장에서의 처세술,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맺기,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싶었어요.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를 사귀고 직장 동료와 지내는 것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이 어머니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눈빛이 진심이 아니야. 저 분은 말수는 적지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 경험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사업가는 자신이 사업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아들에게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급했다. 파트너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같은 구체적인 실패 원인들을 분석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더라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니 제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가장 큰 선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너를 응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한 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매년 자녀들의 생일에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떤 점에서 자랑스러웠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를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민망해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편지를 써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쑥스러워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죠.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한 어머니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면접 잘하고 와.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로도 자랑스러워라는 식의 메시지였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해요. 엄마, 내일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응원 메시지 좀 보내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어릴 때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도 큰 힘이 됩니다. 자녀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성취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말입니다. 한 아버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주 한 번씩은 각 자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아이와는 등산을, 작은아이와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은 자녀들에게 확고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보다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무형의 유산들은 어떤 재산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과 지혜, 그리고 가치관은 평생에 걸쳐 자녀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은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심어준 사랑과 가치관이 손주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